リアン、学校楽しいの？楽しい。조선사단계니까 좋다. 리랑 우리말 할 수 있어? 내가 태어나 자란 것은 일본. 우리 엄마 아빠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내 고향은 제주도. 충주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곳에서 건너오셨습니다. 나는 제일통포 4세입니다. 내가 다닌 학교는 우리 학교. 정확히는 조선 저중고급 학교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학교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선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조선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교복으로 저고리를 입고 직접 만든 교과서로 우리 말과 역사를 배워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는 200만이었어요. 그중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60만 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게 일본에 남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빼앗긴 우리 말과 역사를 자식들에게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우리 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 민족이 만든 우리 학교를 싫어했어요. 우리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고 학생들을 일본 학교로 편입시켰죠. 그 과정에서 많은 동포들이 다치고 경찰에 끌려가고 학생이 총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다시 우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리 학교 탄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년대까지 일본 학생이라면 모두 살 수 있는 정철 전기통 학원도 살 수 없었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일본 공식 체육대회에는 나갈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저고리를 입은 학생들을 향한 습격 사건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학교 밖에서는 저고리를 입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우익 집단들이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세요. 아베 정부는 일본 고등학교 중에 우리 학교만 유일하게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고고 사회를 자신들의 잘못된 거구를 인정하지도 방송하지도 않는 일본 땅에서 그 역사의 증인인 우리의 정제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이겠죠. 사회적 편견에서부터 제도적 차별까지 일본 사회에서 우리 학교, 우리 동포들은 해방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투쟁 중이에요. 그렇게 지켜온 학교가 지금은 64곳 남았어요.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쓰는 말도 우리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 자란 일본 사회에서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 말과 글, 역사를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해방이 됐으니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조국이 둘로 갈라진 지 70년.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조국, 그리고 태어나 자란 곳의 차별.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내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우리 학교를 기억하고 함께 지켜간다는 것. 그건 아마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되풀이 되어선 안 될 역사. 그리고 남과 북의 아픈 상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오신 우리 학교. 우리가 비록 일본 땅에 살지만 떳떳한 우리 민족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우리 학교에 갑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고향이라네. 내가 아무리 조선민족 빗줄을 가졌다고 해도 조선학교 안 다녔으면 아마 일본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살 수 있고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힘낸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좀 더 될 수 있도록.
하나, 둘, 하나. 자, 하나.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품속에 그려본 사랑하는 조국은 하나였네. 조생각고 목이다 요호모 고고모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8강째인데요.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위정자들은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질타하고 직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 분단이라는 모습에 대해서 극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말이었어요. 그 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언론과 정부를 갖는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이상하면은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문제가 많죠. 지금 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정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뭘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통일포럼을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꼬이는 거죠.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구나. 문제를 자꾸 빨가벗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알 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말들이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언론과 정보를 갖는다. 이게 살아오면서 1년에도 수백 번 되뇌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사실은 우리 학교 제1조선인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보를 준 적도 없고 제대로 된 강의를 해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도청년, 민단 이런 얘기를 가끔 그것도 되게 수십 년 전에만 들어왔지 않았었나. 근래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 손미애 선생님의 강의를 최대한 잘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우리가 제1조선인들과 어떻게 통일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미애 선생님도 힘이 좀 넘칠 겁니다. 근래에 뒤에 책을 전시하고 있는데 꽃송이 1, 2, 3집이 3권이 나왔습니다. 3권은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통일포럼 회원들도 많이 책을 구매해서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손미애 선생님은 현재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시고요. 전에 전국 여성연대 상임대표셨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셨고요. 지금도 매주 금요일에 조선학교 차별 중단, 그리고 고교 유보 무상화 적용 요구 금융행동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까지 319차례, 319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플래카드 조그만 거 있죠? 같이 들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해주시는가요? 거기에 보면은 고교 무상 교육과 유보, 그러니까 유아 교육, 보육 교육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선 학교만 차별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별 금지,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난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꽃송이 1, 3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그 32기 선생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미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학교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손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앞부분에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사실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영상만 봐도 아 우리 학교가 뭐구나, 조선학교가 뭐구나 아마 이렇게 다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보시고 조금 감동스러웠는데 제가 말해가지고 이것도 상품 깨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제가 쭉 이 우리 학교 아이들 지키는 시민모임이 뭔지, 조선학교가 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강의 듣다 보면 이게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없잖아요.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어렵게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제가 이 활동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이제 듣고 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료집을 찬찬히 한번 보시면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뭐 이거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속 통일 강좌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분단이라는 게 남과 북에만 있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혹시 아셨습니까? 예, 저도 우리 학교를 알기 전에는 이 분단의 문제가 남과 북에만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분단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정말 통일이 돼야만이 본인들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순간부터 모른 척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이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가서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손만 잡아주고 박수 쳐달라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쭉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선 학교라는 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많이 끌려갔습니다. 징병 노동자로. 그래서 우리가 조선학교를 방문해보면 선생님들이 물어보셔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북인 사람 손들어봐라 이러면 거의 없어요. 우리 보통 조선학교가 북쪽일 거다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의 없어요. 다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근데 남쪽이 고향인 경우가 8, 90%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은 곳.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 제주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경상도, 전라도에서도 바닷가 인접 지역. 이렇게 바닷가 인접 지역은 곧 배로, 직용으로 끌려가기 쉬운 곳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끌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지금 아까 여기 이야기한 친구가 4세잖아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제일 먼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동포들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하는 거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우리 말과 글 그리고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게 국어강습소입니다. 국어강습소가 나중에 조선학교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선학교를 만들 때 우리 동포들이 하나같이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힘으로, 지혜가 있는 자 지혜로, 그리고 돈 있는 자 돈으로 이렇게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운동장, 이 돌을
뭐 하나씩 골라내는 거라든지 학교 지을 때 한 명 한 명 낮에는 가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와서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해서 만든 학교가 그래도 46년에는 약 5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영상에도 아까 몇 개 남았다라고 혹시 기억에 남습니까? 64개 남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64개는 유치원, 초, 중 합해가지고 하나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부 풀어가지고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풀면 135개 남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500개가 넘는 학교가 지금 135개 남았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학교를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열심히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지키고 지금까지 70년 이상 자기 민족의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이게 일본 사람들 눈에는 가시였습니다. 일제식민지로 끌려온 어쨌든 이 식민지인 나라에서 자기끼리 학교를 짓고 꿋꿋하게 뭐든지 잘해내니까 완전히 눈에 가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46년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48년에 일본이 대대적으로 학교 폐쇄령을 내립니다.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그때 지지 않고 학교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24 투쟁이라고 이제 그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4월 24일 4.24 투쟁이라고도 하고 민족 교육 투쟁이라고 하고 한신대 투쟁이라고 합니다. 이 한신대 투쟁이라는 것은 한신 지방, 오사카, 효고 이런 한신 지방에서 투쟁이 일어났다 해서 한신 투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그 효고현에서 학교 폐쇄령이 내리니까 동포들이 하나같이 이 학교를 지키겠다고 막 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나왔죠. 그리고 그 효고에서 지사까지 현 지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폐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시위 과정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미 군정에 의해서 이게 수포로 돌아가고 바로 탄압이 들어옵니다. 그때 수천 명이 잡혀가고 뭐 바로 뭐 재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노동교화소로 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동포들이 길에 나왔지만은 거의 다 뭐 이런저런 걸로 탄압을 받게 되죠. 근데 이때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동포들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조련회, 그 효고연 조련에 계신 박규범 선생님이 위원장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잡혀가가지고 너무나 모진 고문을 당해가지고 나온 지 4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기에 오사카에서도 수많은 동포들이 오사카 구청 앞에 몰려가지고 계속 민족 교육을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미군정과 일본 경찰에서 지금 흩어지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3번 만에 흩어져라. 이건 동포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3번 만에 흩어져라. 하나 바로 총을 쐈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뭐 수천 명이 다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조선학교 학생이 16살 김태일이라는 소년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실제 100만 이상이 이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총 몇 만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200만이었습니다. 140만이 돌아갔죠. 60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싸우는 과정에 100만 이상이 싸웠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일본 땅에 있는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동포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그 제일 마지막 영상에 조선학교 앞으로라고 했던 그분들이 다 일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싸움이긴 하고 우리 동포들이 교육인 것은 같지만 실제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이 교육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13년, 14년 이럴 때 이제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여성연대라는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뭐 이런저런 과거사에 대해서 뭐 싸우는 뭐 이런 것도 하고 통일 문제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대협이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싸우고 있는 그 단체에 제가 이제 실행이사로 있기도 했습니다. 여성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에서. 그래서 보통 과거사라고 하면, 일본과 우리의 과거사라고 하면 강제징용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그리고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맨 마지막에 앞으로 했던 그 선생님이 그 일본 분인데 일본 교사입니다. 그 일본 교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과거사 문제 얘기하는 속에 한 40분 정도 계속 조선학교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조선학교가 이렇게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제 이제 아주 분노해하고 이 싸움을 일본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이야기가 조선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다. 왜 나에게 고맙다라고 하냐. 내가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그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하고 그 가진 못된 일을 다 하고 반성은커녕 사죄, 보상 이런 걸 내몰라라 하고 그 식민지의 산물로 지금 일본 땅에 남아있는 조선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탄압하고 차별하고 더구나 그 차별이 아이들에게까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나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이 조선학교 문제, 조선 사람의 문제, 동포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나섰다. 그러니 제발 자기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제가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몰랐구나. 그리고 사실은 조금은 듣고 있었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시민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코가 숫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코가 숫자라서 이것도 버거운데 일본 땅에 있는 동포들, 학생들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끝나고 나가지고 뒤풀이 이른바 이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런 자리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통역하시는 분을 딱 모시고 와가지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불편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은데 저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자니 손미희 선생님이 한국에서 여성운동, 통일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물읍시다. 통일운동의 제일동포 문제, 제일동포들이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차별 문제, 아이들의 문제 이게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정말 자기는 부끄럽지만 일본에 의해서 시작되고 어쨌든 함께 바꿔나가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 고향에서, 조국에서 너무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통일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포들 문제를 내몰라라 하는 이것이 통일운동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그 선생님한테 뭐 다이나믹 코리아가 어떻고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또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해왔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통일운동은 남과 북 어쨌든 이 분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리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저해 요인들 뭐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라든지 군사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빠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저는 이제 뭐 여성이기도 하지만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걸 참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차별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의 땅에서 자기의 잘못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나서야 되겠다. 아 그래서 내가 하는 통일운동은 조선학교 문제, 동포의 문제, 그 일본 땅에서 차별받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 이걸 함께 나서는 게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통일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에 한 몫을 할 수 있겠구나. 누구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전국여성연대에 있는
회원들하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거다. 이거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 같이 좋다라고 나서자. 그리고 여성들이 나설 때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좀 크게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조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찾아가고 한국노총도 찾아가고 스님도 찾아가고 목사님, 신부님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조직을 만듭시다라고 했더니 다들 흔쾌하게 필요한 조직이고 있어야 될 조직이다. 함께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 조직을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이었습니다. 한참 크게 딱 되는 상황에 2014년 4월 16일 뭐가 있었습니까? 세월호가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장되는 그럼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날로부터 거의 세월호로부터 딴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앞에 일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탄압을 받고 있다, 함께하자 참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보거나 보도해 보니까 계속 아까 그 영상에서 아이들이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아이들이 일본의 문부과학성, 우리로 따지면 교육부죠. 문부과학성 앞에서 차별하지 말라. 우리도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나날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미리 아는 나부터 여기에서 또 멈춘다라면 우리 아이들을 누가 응원하고 누가 손을 잡을 건가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분들한테 큰 조직을 만드는 거는 너무 이상이다. 지금 현재는 어려우니까 시작이라도 하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단은 조직을 만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일본 땅에서 조선학교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알리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저도 알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알리자. 그리고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 조선학교 가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통일운동 과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성이, 스님이, 목사님이, 시민사회단체가 이 일을 해서 한번 어겨보자. 그리고 우리가 감옥을 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우리는 통일운동을 이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만드는 게 6월 13일이었습니다. 2014년 6월 13일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동대표로 저는 여성 쪽 대표로 그리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탄압이 예상될 때 제일 먼저 앞세우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이죠. 그 중에서 종교인들 중에 제일 표시 많이 나시는 분 스님 아닙니까? 머리카락도 없고 도포자락 휘날리고 스님, 수녀님, 신부님, 목사님들은 표는 좀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종교인들이 앞장을 서면 그 사회가 함부로 탄압을 못하는 게 우리는 이제 몸으로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신부님들은 제주도 강정에서 너무 열심히 싸우고 계셔가지고 도저히 여력이 없고 그래서 실천불교 성가회의 스님 그리고 그 목정평이라는 그 기독교 단체의 목사님 그리고 여성 대표로 저 이렇게 있으면 세 사람이 이제 처음 대표가 돼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6월 13일이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6월 13일이 혹시 무슨 날일까 아십니까? 미선이 교수님 여중학생 2명이 친구 생일에 가다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날이 6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슴 아픈 날 이런 조직을 만드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앞에 강의에서도 좀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역사에 식민의 역사에 분단의 역사에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될 이 역사에 어느 하루 날짜를 가져와 보십시오. 가슴 아프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3일 날 그날이 사실은 미선이 요순이 날이라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모일 수 있는 날을 하루 잡고 장소를 하나 빌릴 수 있는 날을 잡았는데 6월 13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아까처럼 일단 알리자.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자 가보자 해서 첫 번째로 여성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2014년 6월 13일 날 만들고 9월 달에 9월 말 10월 초 이제 그 도쿄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문부과학성 아까 그 말한 우리로 따지면 교육청 앞에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금요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아까처럼 집회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일본이 2010년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고교 무상화를 실시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그 등록금 받지 않는 그걸 실시를 했는데 모든 외국인 학교까지 전부 고교 무상화를 했는데 딱 조선학교 10곳만 고등학교가 10군데 있거든요. 도쿄부터 오사카, 고베, 나고야 이런 식으로 10군데 있는데 전체 외국인 학교가 4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학교 10곳만 딱 빼고 전부 무상화를 한 거예요. 일본 학교 플러스 외국인 학교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 조선학교 10곳을 무상화에서 제외시킨 거는 북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뭐 납치 문제라든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 길거리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이 정치적 연관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납치 문제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아이들을 정치적인 걸로 결부시키지 말고 우리가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 무상화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불평등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계속 나와가지고 서명을 받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이 어머니들이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 10군데의 학생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도 가갖고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이걸 하고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세금 내는데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일본 전 사회에 호소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제외된 10군데 중에 5군데가 재판에 났었습니다. 이 5군데는 일본에 예를 들면 그 재판소가 있는 곳, 고등재판소가 있든 소규모의 재판소가 있든 그래서 오사카, 도쿄, 나고야에 있는 그 아이치, 그 다음에 후쿠오카, 히로시마 이렇게 5군데 학교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 재판이 2013년도부터 돼서 17년도부터 판결이 나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 5월 27일 날 히로시마 상소가 기각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졌습니다. 딱 한 번 오사카가 재판을 이겼는데 일본 정부가 다시 재판을 불러와서 최종 결론적으로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재판을 하면서 길거리에 무수히 나가서 호소를 하기도 하고 서명을 받기도 하고 재판소 앞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지고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있는 이런 사실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걸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재판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대학을 간 거예요. 주로 이제 대학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대학을 가게 되는데 조선대학을 본인들은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자기의 후배들이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돼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싸워서 재판 투쟁도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했더라면 우리 후배들은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금요행동이라는 것을 학생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대학교는 일본의 그 문부과학성으로 따지면 서쪽 지방으로 한참 먼 곳에 있어가지고 그 노래에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학교가 몇 개 없다 보니까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정말 2시간, 3시간 걸려서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걸려서 집으로 오고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금요일 날 점심을 먹고 출발해서 문부과학성에 오면 4시가 됩니다. 그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차별하지 말라라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 요구를 1시간 내내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늦은 저녁을 먹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행동을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 이제 남쪽에서 우리 학교 시민모임에서 이제 여성 대표들이 좀 가게 됐습니다. 마침 그날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비는 쏟아지는데 그 아이들이 비 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그 아까 조그마한 이렇게 나팔처럼 된 이걸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힘내서 싸우자라는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인사말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이들 앞에 말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왜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이 시간에 길거리에 나와서 무리한 요구도 아닌 차별하지 말라라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우리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왜 의무는 다 하라고 하면서 권리는 주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소하는 게 우리 민족이 왜 이럴까 부터 해갖고 그냥 그 빗속에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냥 마이크 잡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민족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남의 땅에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했다.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하다. 그리고 분단된 땅을 너희들에게 물려준 것도 미안한데 이 분단이 남의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손잡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아이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찾아와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고향 분들이 왔으니 우리는 너무나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당 이길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아이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성들이 약속을 한 게 너희들의 이 싸움은 외롭지 않다. 우리가 돌아가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에서도 금요일마다 너희와 손을 잡는 시간을 가지겠다. 우리도 금요일 행동을 할 테니 금요일마다 우리는 만나는 거다. 그때까지 이길 때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라고 약속을 하고 왔고 그해 2014년 12월 5일부터 금요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금요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땅에서는 수많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대예배 수요 집회도 있고 민가예배 모교 집회도 있고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회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행동 중에서 우리 학교를 응원하는 이 금요행동은 조금 또 다르게 약간의 저는 뭐 이게 제가 이제 모범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금요행동, 보통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소에서 그날, 그 요일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학교 시민모임 금요행동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금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1인 시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관 앞에 집단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이런 걸 빌어가지고 그때그때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 대사관 앞에 이렇게 모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이 제주도의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논두렁에서 밭두렁에서 금요일만 되면 오늘 금요일이지 아이들을 응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게 지금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일본 대사관 앞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서 집에서 논두렁 밭두렁에서 하나같이 이 일을 아는 분들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손피켓 있죠? 그거를 자기 생활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보내줍니다. 처음에 이제 저는 그 금요행동을 한다라는 걸 알리고 그냥 이게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좀 며칠 지나고 나가지고 바빠서 못 올리면 일본에서 연락이 옵니다. 동포들이. 손미 대표님 오늘 금요행동 없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행동 올린 게 동포들이 공유하고 또 일본말로 해가 공유하고 일본 전역에 한국에서 우리 고향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막 알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본 한번 다녀올 때마다 페이스북 친구가 일본 분들, 동포분들이 막 늘어나는데 보면 금요일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렸던 단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게 우리 전국 방방곡곡이 아니라 일본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고 그 밑에 막 댓글이 올라옵니다. 힘내자. 고향 땅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힘내자.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우리 동포들은 조선 학교라고 하잖아요. 이 조선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 나라 이름이 뭡니까? 조선일 때 끌려갔습니다. 그때의 조선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년에 해방되고 46년에 학교를 세웠을 때 그 학교가 조선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남과 북이 자기 양쪽 정부를 만들었죠. 근데 그 이전부터도 조선이라는 것은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남쪽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살고 있기는 일본에 사는데 남쪽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북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북을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쪽이 고향인데 북은 조국이고 살기는 일본에 있고. 근데 이 조선이라는 것은 국적이 아닙니다. 분류기호입니다. 조선일 때 끌려온 사람들이 남도 북도 택하지 못하고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류기호로.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은 통일이 돼야만 국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분류기호로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북을 조국이라고 부르는 거는 46년에 학교를 만들고 정말 어렵게 온갖 뜻을 다해서 학교를 지켰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년에 학교를 만들었지만 48년에 학교 폐쇄하는 이런 싸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9년에 300개 정도가 또 폐쇄가 됩니다. 겨우 어렵게 정말 했는데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즈음에 1957년부터 북에서 교육 원접이와 장학금이 왔습니다. 그때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학교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쪽에서 오신 분들이 뒤에 이렇게 참관한다고 서 있으면 이제 그때 선생님이 뭐 남쪽이 할아버지 할머니 남쪽이 고향인 사람, 뭐 북이 고향인 사람, 뭐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 묻고 나서는 남쪽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 왜 우리가 북을 조국이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뒤에 분들이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57년에 교육 원조비가 왔을 때 그 김일성 주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건 교장 선생님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말, 글,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다. 근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병원 하나 짓지 못하고 학교 하나 짓지 못하고 건물 하나 덜 짓더라도 이런 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민족의 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이 고귀한 뜻에 우리는 함께 나서야 된다. 그리고 교육 원조비를 보내주기 시작해서 1957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장학금 그리고 교육 원조비 때로는 고향에서 조국 땅에서 나는 과일을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송이 책에도 보면 글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고향 땅에서 조국 땅에서 감을 보내왔다. 밤을 보내왔다.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을 느낀다. 조국을 느낀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쪽은 기민정책을 폈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그냥 돌아오지 마라. 그냥 일본 땅에서 살아라. 그냥 거기서 살아라고 했던 거죠. 근데 고향 땅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 하나의 조국일 때 왔지만은 갈라진 조국 한쪽에서는 인민족 교육을 지킨다라고 밤을 보내고 감을 보내고 그 어려울 때도 돈을 보내오고 책을 보내오고 그걸 보면 여러분은 자기에게 가장 어릴 때 손을 잡아준 그들을 뭐라고 부르겠냐. 우리에게는 조국이다. 그때 그 어려웠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준 그 마음을 우리는 죽어도 잊지 못한다. 그러나 고향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근데 고향은 우리를 모른 척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고향과 조국이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의 조선일 때처럼 하나의 나라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저희 동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교무상화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는 이 뭐 차별 이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학생들이 하는 전기통학권도 못 사고
그 다음에 그 아마 조선의 아이들이 굉장히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축구, 권투, 럭비 하나같이 잘합니다. 근데 전국대회에 출전권을 얻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늘 번외 경기 이런 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지진 때문에 내진 공사를 학교를 보통 지을 때 하게 되고,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내진 공사를 하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뭐 세금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학교에 돈을 좀 많이 낸 사람, 기업가들은 세무조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일본의 탄압은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탄압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들이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서명을 받고 호소를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정기 럭비 아마 60만 분의 트라이라고 혹시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60만이라는 우리 동포들의 숫자입니다. 60만 제일 동포들의 힘으로 탁 치고 솟아오른다라는 게 트라이라는 게, 그래서 60만 분의 트라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 럭비대회에서 전국 4강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축구도 거의 4강까지 올라가고,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울보 권투부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일본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뭐 정보를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 동포들이 한 7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탄압을 받으면서 오늘을 만들어 왔는지 그 대단한 힘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탄압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무상화를 2010년부터 일본 땅에 다 하면서 13년도에 조선은 줄 수 없다, 조선학교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일본의 문부성 성령으로 딱 발표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심지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무상화에서도 제외를 시킵니다. 유치원 보육에서도. 근데 이번에 유치원 보육은 전국의 외국인계 학교 유치원이 8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조선 유치원은 40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선 유치원만 아니고 외국계 모든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부 세금이 무상화해서 또 제외시켜버립니다. 근데 일본이 소비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비슷하게 소비세가 8%인데 이거를 10%로 올리려고 하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유치원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는 거죠. 2%만큼. 근데 이걸 이번에 80여 개를 다 같이 빼버리니까 조선학교는 고등학교도 제외되고 유치원도 제외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을 하는 조직들이 만들어졌잖아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화 전국연락회, 유보 무상화 전국연락회, 그리고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선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모임들을 만들어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외국계 유치원하고 합쳐가지고 좀 싸워보자라고 했더니 외국계 유치원들은 조선학교는 40여 개지만 외국계는 뭐 필리핀 하나, 덴마크 하나, 독일 하나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뭐 거기 그 돈 필요 없다, 우리 뭐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조선학교만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워낙 열심히 막 싸우니까 제외됐던 외국계 유치원 이런 데서 이거 뭐지? 미안하잖아요. 자기들은 이게 차별이다 탄압이다 생각도 없는데 저렇게 열심히 싸우되니까 함께 해야 되겠다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의 힘이 커지고 이 외국계가 싹 달라붙으니까 이제 일본의 정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별이다, 이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이제 시끄럽게 되니까 일본에서 이제 서서히 요 며칠, 얼마 전입니다. 요 몇 달 전에 싹 꼬리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보 무상화는 지역별로 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에서 빠진 겁니다. 근데 지역별로 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조건은 갖춰져야 돼요. 뭐 유치원 교사는 몇 명이어야 되고, 아이들 위한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나 까다로워가 일본의 유치원 외에는 그걸 받기가 어려운 이런 조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지자체별로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뭐 우리 이런 조건 무시하고 뭐 함께 하겠다, 돕겠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같이 싸우다가 되는 데들이 쑥쑥
빠져버리면 남은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포들이 한 개, 두 개 학교 필요 없다. 우리는 다 같이 차별을 받지 않고 다 같이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는 여기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싸움은 지자체별로 준다라는 거, 회유하는 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하고 외국계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고교무 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서도 다 지고 뭐 이제 재판 더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거의 실제는 이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유보무 상한은 어쩌면 일본 사회가 마지막 남은 양심들이 좀 움직인다라면 이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늘 그 본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속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고교무 상황에서 제외되고 유보무 상황에서 제외되고 늘 차별과 탄압을 받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차별받고 탄압받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부당해서 조선학교 아이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죠. 법대를 가고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돼서 처음에 한두 명 나왔는데 지금은 27명의 변호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죠. 꼭 나쁜 건 아니다. 탄압을 받으면 우리 민족이 더욱더 단결하고 합치고 이 부당함에 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은 유치원 보육시설 조건들이 까다롭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들은 한국에서 우리가 공식적 방문 14번을 했습니다. 여성 방문부터 시작해서 작년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할 때 6월 달에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전교조 교사 4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 마지막 방문이 됐는데 그때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번의 7년 동안 14번의 남쪽에서 대표단이 가서 응원하고 함께하고 손잡고 구호 외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펑펑 우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부과학성 4시 집회하기 전에 문부과학성 직원들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차별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냐? 뭐를 안 내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소리 지르고 특히 이제 아까 그 영상에도 농민들입니다. 많이 이제 무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농민들이 갔을 때는 뭐 계속 너무나 응당한 요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니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얘기하십시오. 재판 결과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도 막 질문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아이가 이런 차별을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속에 열불이 터집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막 가가지고 막 통역이 있는데 10원짜리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막 앞에 뭐 십자 붙여가지고 막 이러면 통역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게 욕인 줄 표정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어느 해는 스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스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스님은 이런저런 이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까 너무 용감하게 당신 하시고 얘기를 양껏 하세요. 근데 그 얘기 속에는 일본 땅에서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교육에서조차 이런 균등한 권리를 못 받고 교육을 못 받고 차별받으면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라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생기겠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야쿠자가 돼서 너희를 괴롭혀도 좋겠느냐 이렇게 야쿠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야쿠자 다 압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통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표단이 갈 때마다 긍지와 자부심과 힘을 얻지만 불편해하는 주로 이제 통역이죠. 이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끝나고 나서 너무 시원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차별이 당연한 줄 알았다. 자기들이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본의 신문에 단 글 한 줄도 안 난답니다. 그렇게 문부각성 앞에서 몇 년을 떠들어도. 근데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요구하고 이러면 그게 일본의 신문들에 나온답니다. 몇 줄이죠. 그러나 우리 동포들이 그 몇 줄에
갖는 기대와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람이 올 때마다 막 어머니들 막 다 쏟아져 나오고 펑펑 울고 우리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헤어질 때 무슨 진짜 이산가족보다 더 합니다. 어깨 이렇게 열고 못 헤어져가지고 울고불고 진짜 눈물바다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왜 우리 동포들이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이런 서러움을 오늘 또 받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며칠 동안 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알고자 하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저는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단이 아니라면 우리 동포들이 그 대접을 받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자기의 권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루하루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쪽의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일상이 평범한 학교 가는 길, 평범한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우리 제일동포 아이들에게는 조선학교 아이들에게는 끊임없는 모험이고 도전이고 투쟁이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이 만든 그 꾸송이라는 책에 보면 나의 이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손미희라는 이름표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다 일본에 전철을 다 쳐다본답니다. 근데 이거를 해코지 당할까봐 이 집애가 있잖아요. 치마저고리 찢고 때리고 끌고 가고 던지고 그게 무서워가 자기는 이름표를 넣고 오늘 또 너무나 부끄럽게 내 이름표를 숨기고 왔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아이가 막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조선학교를 다니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나도 내일부터는 전철에서 나의 이름표를 당당히 내고 다니겠다. 그거 보면 진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기 이름표 하나 바깥으로 달고 다니지 못하는 그리고 여학생들의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치마저고리를 입는데 치마저고리에 대해서 칼질을 해대고 욕을 하고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학교에서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지 못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치마저고리를 전부 다 이 자기 그 뒤에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가방이 늘 불룩하고 무겁죠. 학교 가서 치마저고리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오늘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면 같이 손을 맞잡고 이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게끔 이런 차별이 없어지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에 우리는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학교 시민모임도 지금 오늘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뒤에도 꾸송이라는 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색깔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분홍색 그리고 올해 나온 파란색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어떻게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해도 실제 이제 다녀보면 이게 별 의미가 없고 노란 책, 분홍책, 파란 책 이렇게를 얘기합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우리 그 조선학교 아이들이 문집을 우리가 재구성한 건데 예를 들면 동포들이 말과 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악기 하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기도 대단히 다루고 그 다음에 무용, 체육 다 하는데 말은 되는데 글이 안 되더랍니다. 교육을 하는데 말은 되는데 글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 제대로 맞춤법도 맞지 않고 문장도 맞지 않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고민하면서 조선학교에서 했던 게 이른바 말하면 100일장이에요. 1978년부터 올해까지 42년 동안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100일장을 해가지고 큰 상품을 걸었답니다. 초반에는 아이들 수학여행을 남쪽으로는 오지를 못하니까 국가보안법 때문에 오지도 못하게 할 분들은 왔다가 돌아가면 서약서를 쓰게 한다라든지 이러니까 남쪽으로 거의 못 옵니다. 근데 고등부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평양으로 갑니다. 초청을 하는 거죠. 북에서 초청해서 몇 박 며칠 동안 아마 하늘색 심포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북으로 수학여행 가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다 오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일동포 박영희 감독이 자신도 조선학교 출신인데 그 감독이 만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늘색 심포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두산 가는 거, 평양 가는 거 이런 걸 상품권으로 주기도 하고 이래서 뭐 아이들 경쟁이 아주 치열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 글을 모으는 내가 우리 동포들의 신문인 조선신보사입니다. 이 신보사도 형편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세무조사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신문사에 돈을 좀 내고 나면 그리고 이런 꼬송이 이런 거에 후원금을 내고 나면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가장 어려울 때는 파일 있죠. 그 비닐 파일 이런 게 상품으로 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 또 40몇 년 동안 되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이 100일장 알게 되면 이른바 국어 선생님이 지도를 해서 방과후 남아서 공부를 가리키고 또 지도하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뭘 또 글짓기 해라 하냐 싫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2000하면서 갑자기 왜 4.27이 언제입니까? 하도 뭐 되는 게 없으니까 날짜 기억도 못하네. 예, 2018년도에 남북 양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4.27이 있고 남북이 곧 통일될 듯이 곧 좋아질 듯이 이런 완전히 화해의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 동포들이 통일의 분위기가 막 되니까 이 아이들 78년부터 그때까지 18년도까지 한 글 쓴 것 중에 통일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이 아이들이 분단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그 조선신보사에서 우리 학교 시민 모임에 이 아이들 글이 너무 이쁘고 곱습니다. 1년에 1000편 정도가 모이는데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이 1000편을 읽으면서 하나같이 웁니다. 그 아이들 글이 너무 곱기도 하고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그래도 통일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 이 아이들 글을 좀 예쁘게 묶어서 책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 학교 시민 모임이 만들어준다면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책 500권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성이 함께했던 지도했던 선생님 그리고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에게 고성이는 자기 학교 다닐 때 추억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절실함이었던 거고 이래서 대충 꼽아보니까 한 500명이 되니까 이 500권만 우리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게 이 1권입니다. 그래서 1권 제목은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너무 옛 시절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최근에 2014년부터 18년도 끝까지 조선학교 학생 주로 학교 이야기, 고향 이야기, 통일 이야기, 고향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동포들이 학교를 어떻게 지켰냐 정말 절실하게 나와 있고 나에게 돈이 생기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돈이 생기면 가족 일을 하는데 뭐 자기는 옷을 사겠다, 뭐를 사겠다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학교에 다 준다. 이게 우리 동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책 고운 글이 52편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8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 지금 책들도 저기 그 아이들 사진, 그림 막 이런 게 있죠. 여기에도 같이 사진, 그림이 다 있고 8개 주제마다 QR코드로 조선학교 노래가 다 실려 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나왔던 이런 노래가 이제 QR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우리는 떳떳한 조선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일 초창기에 이 고송이 시작할 때 글인데 이 좀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학교 때 글을 써가지고 입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4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중년이 됐겠죠. 이 중년분을 그때 입선작과 함께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의 글이 8명이 뭐 교사로도 살고 있고 무용수로도 살고 있고 아이 6명을 둔 그냥 어머니로도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학교 때 쓰인 글과 지금은 뭘 하고 살고 있는지. 근데 제가 그 인터뷰 현장을 전부 다 다녔는데 하나같이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자기들이 조선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오늘 자기가 없다는 그 정말 민족 정신과 이 자긍심이 넘치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를 뚫고 저희들이 일본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도 동포들하고 함께 이야기한 게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차별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동포들이 이 고송이라는 책을 보면서 실제 이게 남쪽에서 만든 책이지만 남쪽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뭐 색깔별로 그냥 한 권씩 있는 건가? 주로 이런 거지만 이 책이 일본으로 가는 순간 우리 동포들에게는 자신의 긍지와 자부심, 바로 자신의 이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학교 시민모임이 코로나 전국에 어렵기도 하니 이번에는 책 만드는 게 어렵겠지요. 뭐라 말을 못하고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우리 학교 시민모임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책이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우리 동포들이 한 권 한 권 이게 자기 손에 받아들 때마다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로 오늘 또 힘 빠지지 않고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코로나 전국에 다시 이 세 번째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란 책, 첫 번째 만든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 500권만 보내다 보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학교 방문하니까 문 앞에, 현관문 앞에 의자 위에 한 권 딱 놓여 있고 위에 하나 딱 써져 있습니다. 남쪽에서 귀하게 만들어서 이쁘게 귀하고 귀한 책을 주셨으니 소중하게 봅시다. 한 학교에 책이 한 권 정도 딱 가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 우리 학교 시민모임이 나서가지고 조선 학교로 책 보내기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3,000권을 모았습니다. 오송이를 모아서 각 학교에 도서관에 10권씩 보내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좀 꺼내서 볼 수 있는. 근데 뭐 첫 번째 이 노란 책을 3,000권 보내기 운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돈 내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몇 권 모으기는 못하고 이 분홍책과 파란 책부터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한 권 보고 내가 본 만큼 또 동포들에게 한 권 보내는 이런 1+1 운동 이런 거를 지금 뭐 벌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책 갖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니까 책장사 같죠. 예. 저는 가는 데마다 조선학교 이야기하면서 이 책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책장사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 책을 만드는 내내 너무 긍지와 보람을 느꼈고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드는 이 편집위원들은 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3집 만들 때는 현직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고 수원에서 안양에서 용인에서 반차를 쓰면서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책을 3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게 아까 몇 월 며칠이라 했습니까? 4.24 한신투쟁이라고 했죠. 4월 24일 그때 맞추어서 1권도 4월 24일에 출판기념 행사를 했고 2권도 출판기념 행사, 그 다음에 이 3권은 토요일이 겹쳐가지고 4월 23일에 출판기념 행사를 하고 이 책을 일본에 소개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노래와 책 소개를 페이스북에 알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행동들은 멀리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오늘도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차별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마지막까지 잡을 수 있는 고향의 목소리자, 조국의 목소리자, 동포애로 응원의 목소리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르는 데마다 가서 열심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불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해져서 주변에 또 알리고 함께 이 불편함을 좀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